근데 코피는 왜 떠주신 겁니까? 아, 이게 흥분돼가지고. 지금 자러 일어나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 아주 특별한 바이크를 시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핀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탈 비행기가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경열 편집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시승 가는 건 좀 오랜만인데 뵌 거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재밌게 잘 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찍어 볼게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번 시승은 필리핀 엘리도에서 진행되는데 직항이 없어서 우선 비행기로 약 4시간 정도 이동해서 마닐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갈 때 올 때는 우리나라 국적기라 확실히 기내식이 맛있어요. 전날 자정에 광주에서 출발한 거라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숨 자고 나니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신기하네. 햄버거인 줄 알고 이러는데 공깃밥이 들어있어, 공깃밥이. 확실히 이륜차에 관해선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참 많죠.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엘리도로 갑니다. 지금 저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원래 비행 시간보다 빨리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활주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편의를 좀 봐주고 있습니다. 이거 또 못 탔으면은 고생 뒤지게 했을 건데 형 비행기라 10km 이상 그 화물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부츠를 신으셨습니다. 부츠가 5kg네요, 재보니까. 아니, 비행기가 땡겨지기도 해요. 늦어지는 건 많이 봤는데 땡겨지는 거는 처음이네요. Hi, how are you? Yeah, hi sir. Hi sir. 와, 대박. 이걸 타는 거야.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면은 이번 시승 이벤트가 열리는 팔라완 엘리도에 있는 리오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벌써부터 진짜 멋지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CF모토 관계자분 만나가지고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다. 어디 사파리 가는 것 같은데. 공항에서 호텔 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450MT 여기다. 뭐 드실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네. 오. 대박, 맛있다. 완전 휴양지네. 그러게요. 저녁 일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녀 봅니다. CNN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지금 여기 엘리도를 꼽았다고 하던데, 영화 속에 막 그런 낭만 있는 무인도 같은 풍경 있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그런 풍경이어가지고 확실히 멋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바이크를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인상은 비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보면 어디서 본 듯하다거나 아니면 독창성이 너무 과해가지고 디자인이 난해해진다거나, 중국산 바이크의 디자인이 항상 이 두 가지가 고질병이었는데 450MT는 이 둘 다를 전부 비껴가면서 상당히 뛰어난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리어 브레이크 레버랑 기어 시프트 레버 둘 다 이게 전도시 파손 확률을 낮춰줄 수 있게 폴딩 방식이고, 태그는 고무는 그냥 제거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손에 만져지는 버튼들의 만듦새나 조작감이 고급스럽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결코 이게 저렴한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눌리는 담력이나 이 손에서 위치 이런 것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제 요즘은 거의 표준 장비 같은데 이 TFT 계기판도 크기도 적당하고 저희가 달리는 환경이 햇빛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 빛이 반사되는 상황에서도 판독이 잘 되더라고요.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도 뭐 딱히 뭐 적응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할 만큼 좀 쉽더라고요. 백밀러는 어드벤처 바이크들 뭐 거의 필수 튜닝 목록 중 하나죠. 폴딩식 미러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이 그 면적이 크진 않는데 양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은 수동으로 조절이 돼요. 휠은 앞이 21인치, 뒤는 18인치고, 근데 이게 스포크가 림 바깥쪽을 물고 있는 그 튜블리스 방식이에요. 이것도 따로 옵션이 아니고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선택 같아요. 이거 스키드 플레이트도 기본 장착이고 최저 지상고는 220mm예요. 서스펜션도 앞뒤 전부 조절식, 그리고 작동 범위는 앞뒤 둘 다 200mm. 전통적인 듀얼 퍼포즈 바이크에서는 둘 다 높은 편인 거고, 프론트 21인치 사용하는 요즘 트렌드의 오프로드 지향 어드벤처 바이크들에서는 딱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할 부분이 바로 시트고거든요. 시트고가 굉장히 억제돼 있어요. 스탠다드 시트 기준으로 820mm거든요. 이게 평균 타 그 어드벤처 바이크 대비 최소 40mm 정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설계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크를 쉽게 만들어줄 요소이기 때문에 어드벤처 바이크계의 혼다 레벨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대박. 와, 대박. 이게 노말 시트라고요? 네. 발이 너무 잘 났는데? 그리고 스탠딩 했을 때 하체 홀딩이 장난 아니게 잘 돼요. 봤을 때 큰 바이크 같은데 네. 작은 바이크처럼 느껴요. 네. 그건 넘어지기 전까지일 겁니다. 아, 넘어지면 이제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괜찮네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높은 시트 필요하냐잖아요. 아니요. 근데 코피는 왜 터주신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흥분돼가지고 부끄럽네요. 편집장님도 술 안 드시죠? 이거 빈자 주시는 처리. 두분 아까 요거 차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탠딩 했을 때 이 하체 홀딩하는 느낌으로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홀딩하는 느낌이 정말 좋아서 또 기본기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지번식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이유가 이 더스티노 트래블 키트, 이름이 거창한데 트래블 키트라고 해서 치약이랑 칫솔 제가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누구나 양치는 하시잖아요. 여행 가서 양치는 해야 되니까 뭐 하나씩 사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잘 찾는 판매 중이니까 많이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구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씻고 충전을 좀 이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바이크를 타야 되니까. Excuse me? Yes. One click up. Okay. Yeah. It's higher. Yeah, both Higher. side. Yes. Yeah. 아이고,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50MT 테스트 라이딩 일정이 진행됩니다. 우선 온로드에서 일반적인 상황의 그 주행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클러치 이 담력이 따로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가볍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시내가 좀 복잡하거나 그리고 또 악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무거운 클러치가 쥐약인데, 지금 이 바이크는 클러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엔진은 그냥 첫 느낌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드럽다고 하면은 그 좀 매가리가 없는 느낌을 상상하는데 절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출력이 그 뻗어져 나오는 느낌이 힘이 불쑥 솟아나서 이렇게 피크 파워가 선명한 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힘이 부드럽게 좀 리니어하게 상승하는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윌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방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윌리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앞바퀴가 들리는 감각이 예측하기가 편한 느낌이거든요. 그 빠따가 강하다 뭐 이런 바이크들 있잖아요. 이런 바이크들이 보통 그 배기량 대비 그 힘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450MT는 그 다루기가 편하면서 스로틀을 좀 활기차게 열어서 타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엔진 느낌이 어디선가 이거 내가 기억에 있는데 싶은데 스즈키 V-스트롬 800D 엔진 필링이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지난 시승에서도 스즈키 800D 엔진 필링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물론 뭐 배기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450MT가 그 정도로 강력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스즈키 이 최신 병렬 트윈 엔진이 평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맛을 낸다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450cc에서 최고 출력은 44마력, 한 10cc당 1마력 정도 나오죠. 이게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보통 브랜드 내에서 같은 엔진을 공유할 때 마력은 낮추고 토크 위주로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 이렇게 보입니다. 압축비는 11.5대 1인데 이게 고급유가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고급유를 권장하는 정도,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유 용량은 17.5리터인데 이게 한 번 주유로 최소 한 350에서 400km 정도는 뭐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엔진이 병렬 트윈의 270도 크랭크 방식이거든요. 몇 가지 특징들이 생기는데 우리같이 일반인 라이더가 구분하기 가장 쉬운 특징이 바로 배기음입니다. 이 순정 배기음이 상당히 듣기가 좋고 박력이 굉장해요. 다만 현재 시승 중인 바이크가 유로4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유로5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대로만 들어와 준다면 뭐 따로 머플러 튜닝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와 우리 이번에 뭐 배기음 세팅 잘했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이 시승이 끝나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 문항에 그 머플러 사운드에 대한 문항이 있더라고요. 5점 만점인데 옆에다가 한 칸 더 수기로 추가해가지고 6점 줬습니다. 지금 엔진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바이크 내에서 이 엔진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부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엔진 때문에 바이크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느낌. 주행감은 과거에 우리가 앞휠이 21인치면은 공도에서 좀 어색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어드벤처 바이크들 그 트렌드가 거의 21인치로 가고 있거든요. 뭐 요즘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프론트 21인치 썼다고 해서 막 그렇게 공도에서 어색하다? 이런 바이크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이게 아무리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해도 흙밭 들어가가지고 막 뭐 호박도 넘고 이렇게 타지 않잖아요. 대부분 실제 마일리지는 온로드에서 쌓기 때문에 그렇게 온로드에서 어색할 정도로 세팅을 하면은 사실 그 바이크는 상품성이 없죠. 지금 나오는 현행 그 프론트 21인치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전부 다 그런 위화감은 없어요. 처음에 저는 그 서스펜션이 이게 모른가 약간 이런 의심을 좀 했었는데 바이크 타보고 와서 양 편집장님이랑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이게 속도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주로 제가 달린 속도는 양 편집장님보다 낮은 속도였고 편집장님은 페이스가 저보다 훨씬 빠른 편이어가지고 편집장님 말씀과 제 어떤 느낌을 조합해봤을 때 속도가 높아졌을 때 훨씬 더 잘 버티는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도 진짜 충분합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필리핀에서 라이딩 중간에 맞은편에 바이크가 그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뭐 미친듯이 꽂힌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속도가 이렇게 훅훅 줄어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50MT를 타면서 지금 이 바이크의 브레이킹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매우 심한 과속 중인 겁니다. 그냥 속도를 좀 더 낮추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장르에서 그 절대 제동력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 담력을 조절하는 게 얼마나 느낌이 잘 오는가 이런 건데 이 부분도 내가 원래 타던 바이크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냥 이해하기가 편했어요.
이렇게 달리다 보니 이제 그 CF 모토에서 준비한 오프로드 파크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오프로드 좀 타면서 오프로드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450MT에서 기대하는 그 오프로드 이야기입니다. CF 모토 측에서도 준비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이날 주행한 거리가 섬 한 바퀴가 100km인데 메인 그 한 바퀴 도로에서 벗어나서 해변 한 3곳 정도를 방문했었고, 그 오프로드 파크에서 진행된 주행 거리도 있으니까 대략 한 150km 남짓 달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 온로드랑 오프로드 비중이 한 6대4에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행된 시간으로 보면은 그냥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날 아침부터 450MT를 하루 종일 탔는데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힌 것처럼 계속 오프로드에만 있었던 느낌이더라고요. 450MT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지 어드벤처입니다. 그 쉬운 어드벤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온로드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 부드러운 엔진이 오프로드에서는 급격한 조작에도 파워가 막 들쭉날쭉하지가 않으니까 절대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 없겠죠.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현재 가장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전부 21에 18 휠셋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바퀴가 커지다 보니까 바이크가 좀 꽁충해집니다. 450MT도 마찬가지죠. 근데 앉아보면은 사실 이게 어지간한 온로드 바이크보다도 시트고가 낫거든요. 초보자일수록 그 발이 닿지 않아서 오는 불안감이 꽤 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진짜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포인트가 450MT의 가장 독보적인 특징이면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로드에서는 이거 좀 낭창거리나 이런 느낌이었던 서스펜션도 오프로드에 들어오니까 아 이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 기준으로는 흙길에서 꽤나 빠른 속도인데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달려도 불안감이 전혀 없었어요. 막 중간에 잔돌도 좀 때리고 범프도 좀 만나고 했었는데도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클러치가 진짜 가볍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잦은 클러치 사용에도 손나기의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이거는 오프로드에서 내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450MT를 남의 바이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번 정도 넘어져 있는 걸 세워봤거든요. 혼자 일으킬 때도 뭐 솔직히 뭐 종이장처럼 가볍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세워본 어떠한 2기통 이상 그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가장 CF 모토 450MT가 가볍습니다. 땡큐. 참고로 그 넘어뜨렸을 때 너클가드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되게 연질이더라고요. 부드러운 재질이어가지고 오른쪽으로도 넘어지고 왼쪽으로도 넘어졌는데, 그 브레이크 레버는 끝이 좀 꺾이고 부러졌는데 너클가드는 그냥 휘어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재질이 괜찮아요. 아우 시원해. 와 살아났어. 와 진짜 아까 뒤질 뻔했네. 쉬운 어드벤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넘어져도 일으키기가 편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넘어져도 파손될 부위가 적으면 또 좋겠죠. 세 번째, 파손이 되더라도 비용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또 좋겠죠. 네 번째, 애초에 잘 안 넘어뜨릴 바이크를 타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 네 가지는 450MT의 중요한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이크에 할애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라이딩 능력을 갈고 닦아서 선수들처럼 잘 타고 뭐 이러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Hey, together. Sorry. No. Okay. 1, 2, 3. 바이크의 한계를 건드릴 수 있는 라이더들에게는 더 강력하고 타협이 없이 그냥 한계 자체가 높은 바이크가 좋겠지만, 이 450MT는 그 한계 지점에서 한 2나 3 정도 타협을 하면서 한 10 이상의 넓은 범용성을 챙긴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절대 한계가 또 낮은 건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이제 브랜드 자체가 막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니까 비용이든 개인의 라이딩 스킬이든 신체적인 조건이든 기존의 어드벤처 바이크를 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이 이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마켓 자체를 넓혀주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땡큐. 거기서 갔어요 저는. 어디요? 저 그거 대리 주다가 저는 제 주제도 모르고 거기서 나무를 구해주다가 완전 뻗어없어요. 실수하죠. 큰 실수했어요. 예. 이제 오프로드 파크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공도도 타고 열심히 오프로드도 탔다가 멋진 풍경이 나오면 감탄도 좀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해안가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와우. 오후 라이딩 난이도도 상당하다고 해서 열심히 먹어둡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I'm surprised. 이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유소가 안 보이길래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마을에서 휘발유를 병으로 팔더라고요. 뭐 샌녹스도 아니고. 이제 오후 주행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승을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CF모토 450MT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달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왔었는데 그 질문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간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유형이 시트고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일단 시트고는 지금껏 이제 제가 경험해본 흙을 밟는 바이크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낮은 편에 속했던 바이크가 야마하의 세로우나 뭐 로얄엔필드의 히말라얀 이 정도가 거기에 속하는데 그 바이크들과 유사한 발착지성의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그 일반 사용자 그룹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리어 링크에 구멍이 하나 더 있던데 시트고를 뭐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링크에 구멍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링크의 볼트 위치를 변경하면은 높이를 20mm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0이 기본인데 800mm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톨 시트를 장착하면 870mm까지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800mm까지 낮춘다고 하면은 온로드 바이크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여성분이거나 아니면 좀 체구가 작은 남자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제법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가장 진입 문턱이 낮은 바이크가 바로 450MT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바이크마저 높으면 사실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에서 대안은 없어요. 이게 가장 낮은 바이크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형이 경쟁 모델들 간의 이제 비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주로 언급되는 바이크들이 그 CRF 300 그리고 보그 300 랠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시할 신형 히말라얀 450 이렇게 세 가지 모델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그냥 마켓이 겹치는 바이크인 것이고 사실 정확히 장르나 구성적으로 겹치는 모델은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제조 자체는 중국에서 만들었던 인도에서 만들었던 뭐 브라질에서 만들었던 상향 평준화가 된 건 사실이죠. 제조 기술이 떨어지던 나라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켓에 가격을 막 후려가지고 그 값싼 가격을 무기로 진입하는 게 이게 주요 그 진입 루트였단 말이죠. 근데 이 450MP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보입니다. 아마 면허 체계 때문에 일본은 그 400cc에서 면허가 한번 끊어지니까 일본 브랜드에서 이런 바이크가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유럽에서는 나올 수는 있는데 예상하자면은 아마 아프릴리아 같은 회사들 그런 데서 투아렉 457 막 이렇게 이름 달아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450MT랑 경쟁 모델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못해도 한 1,400-1,500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CF모토 450MT랑 근 2배 가깝게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이 450MT가 어드벤처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 하부 카테고리 하나를 새로 개척한 느낌이에요. 기존의 그 중국 모터사이클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로 봐야겠죠. 이게 공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확실히 오프로드에서 좀 더 도전적인 라이딩을 하고 싶고 이래서 타는 게 듀얼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이제 CRF나 보그 300랠리는 좀 그쪽인 거고, 차후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로 넘어갈 욕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도 오프로드 이런 거 둘 다 딱히 나는 어느 쪽에서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450MT가 좀 맞으실 것 같아요. 그 듀얼 스포츠와 450MT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해 있는 게 신형 히말라얀입니다. 세 번째 질문 유형은 무게감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흙길을 밟는 장르들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유럽 그 A2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450MT의 주요 시장은 유럽일 거예요. 만약에 같은 출력일 때 바이크가 지나치게 가볍다면 그 바이크가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A2 스펙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출력도 35kW를 넘기면 안 되지만 무게도 1kW당 5kg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kW를 다 썼을 때 175kg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450MT가 절묘하게 175kg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관람가 이런 사양으로 바이크를 출시하게 되는 게 이게 볼륨 모델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건데, A2 스펙으로 판매를 해야 하니까 이 450MT도 175kg에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출력이 정확히 35kW에 맞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엔진 자체는 35kW를 훌쩍 넘길 수 있는 엔진이에요. 엔진의 어떤 설정은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나 바이크의 기초 설계 같은 경우는 차후에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 175kg에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아마 제 그 뇌피셜. 그리고 이제 그 CRF 무게감이랑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본격적인 어드벤처 바이크들보다는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듀얼 스포츠와 무게를 좀 비교하는 감이 있는데, 이게 기울였을 때 버티는 거는 당연히 이제 CRF가 가볍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CRF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시내에서 뭐 신호대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450MT가 더 편하실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질문 유형은 출시 시기나 뭐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를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이크가 뭐 튜블리스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뒤 다 튜블리스가 맞고요. 이게 올해 10월쯤에 유로5 플러스에 대한 450MT에 관련된 준비가 CF 모터 본사 측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이런저런 인증 절차들을 거치고 나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가 가능한 시점이 내년 한 4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공개가 됐죠. 금액이 공개가 됐는데 현재 유로4 모델 기준으로 800만원 언저리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5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기타 질문인데, 뭐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와, 미쳤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색상은 실제로 봤을 때 제피르 블루 그리고 뭐 툰드라 그레이 이렇게 컬러 네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전혀 아쉬운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향감과 승차감 뭐 이런 건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와우! 이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날 최고 기온이 32도였는데 엔진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머플러 라인이 아래로 지나가게 설계를 했는데, 이런 게 도광을 하거나 바이크 하부가 긁힐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약간 불리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타면서 도광할 때 몇 센치 더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그냥 평상시에 바이크를 타면서 열 때문에 뭐 신호대기 할 때 다리가 뜨거워서 고생하거나 이런 빈도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잘한 선택으로 보이더라고요. 베트남 이후로 싱글길 끊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기기상의 오류, 이걸 제가 경험해서 계기판 오류를 한번 경험했어요. 이게 바이크는 잘 가고 있는데 계기판 멈춤 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자장비에서 보면은 가끔씩 그 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프로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한 번씩 있거든요.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제가 탔던 그 테스트 바이크의 한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450MT가 전반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소프트웨어 안정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그 유로5 플러스 버전은 이 해당 문제가 수정돼서 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를 진짜 하루 종일 타고 죽을똥살똥 겨우 바닷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Save my life. heaven. 해변. 네, this is heaven. 죽은 것 같아. 임사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안녕하세요. 더스티노의 박쌤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승을 끝내고 CF모토에서 진짜 칼을 갈고, 물론 바이크도 칼을 갈고 준비했는데 이번 행사도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본인 바이크가 사실 그 자신이 없으면 이런 코스에 미디어 데리고 가서 욕먹기 십상이잖아요. 와, 바이크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그 바이크 브랜드들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판매를 하지 않나. 이걸 타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CF모토 450MT가 과연 그 경험을 위해서 적절한 도구인가? 아마 상당히 넓은 범위에 계신 라이더분들에게 적절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느낌상 그 야마하 세로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듀얼 스포츠 바이크였거든요. 야마하 세로우의 어떤 고유의 특징들 있죠. 그런 야마하 세로우의 장점과 그 KTM 890 어드벤처 그거의 어떤 약간 그 맛 적절히 지금 믹스가 된 느낌인데, 이게 어떤 바이크를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지금 현재 이 클래스의 이 형식이 유일해요. 이게 뭔가를 따라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지금 여기 이제 CF모토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어떻게 중국 회사에서 먼저 시작했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바이크였습니다. 거의 극찬인데, 지금 이 바이크는 그 듀얼 스포츠의 끝이면서 빅 듀얼 어드벤처 바이크의 시작점에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평가를 드려보고 싶어요. 잘 타는 사람이 타면 더 잘 탈 수 있겠지만 그 관용도가 굉장히 넓어요. 바이크를 못 타는 사람도 도전을 충분히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었고, 큰 바이크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좀 이 큰 바이크를 잘 다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한 교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드벤처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 그리고 재밌는 영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멋진 어떤 모험, 그리고 정보, 그리고 바이크 이야기, 뭐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여기 풍경도 굉장히 멋있죠. 이상 필리핀 팔라완에서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릉부릉.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You made it. 땡큐. 지금 테스트 라이딩 끝내고 와서 알았는데 하이시트를 시승을 했더라고요. 하이시트를 끼고도 지금 2기통 엔진을 채택한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발착지성이 가장 좋습니다. 하이시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로우시트는 지금 이렇게 상부가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단차, 하이시트는 단차가 없고, 저는 하이시트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산다면 하이시트를 할 것 같습니다.